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때가 되듯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녁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시장하지도 마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가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공정함이란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정함을 말할 때 자주 참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듯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나 제3시에 들어간 품꾼이나 마지막에 제11시에 들어간 품꾼이나 모두 하루 품삯으로 알려진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해 뜨는 무렵인 오전 6시경을 말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6시가 노동시간 종료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12시간을,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1시간만 일한 것이 됩니다. 1시간만 일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른 아침에 들어가 12시간을 일한 품꾼은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잠이 깨어집니다.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엄청난 불공정함,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일을 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주인의 논리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켰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여러 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월세를 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월세를 40만 원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달리 계약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품꾼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품꾼들이 항의는 못했을 테지만 만일 다음 날에도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품꾼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인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나 1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알아차린 이 품꾼들이 과연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늦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이득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의 관점에서 공정함이란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또는 능력과 기여도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왜 능력과 기여도가 다른데 결과가 똑같냐며 기계적 평등이나 복지 정책에 분노하는 심리와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의 처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사실 장터에 게을러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회적 약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 미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일 최소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들은 가족과 함께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 선택받지 못한 운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 기준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요즘 최소 시급이라는 말이 용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소 시급이어야 할까요? 최소 1급은 안 되나요? 일당이라고 하죠. 혹은 최소 반나절급 이런 건 안 되나요? 현대 노동시장도 사람을 쓰면 일당을 주고 씁니다. 0시간이 일하는 양이 적으면 반나절급을 주기도 하지만 1시간만 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한 것이지 1시간만 고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누가 1시간만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교통시간, 교통비 이런 거 다 낭비하면서 1시간을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반나절은 해야 그 정도 돈은 해야 한번 왔다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최소 시급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생긴 말이냐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말에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다라고 추정해서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최소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당으로는 최소한 얼마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 1시간 일한 품꾼이라도 최소 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은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온 품꾼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3 그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소위 자유시장주의 혹은 능력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현대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관점에서 공정함이란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왜 기여도가 다른데 급여가 똑같냐. 자,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이게 경제학 용어로 실질적 기회균등
또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보호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다. 그러나 최소 생계비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 이 두 입장을 다 사실은 보고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의를 집행할 입장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구조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두가 만족할 정책이 공정한 정책이며 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함에 대해서 논의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는 1971년의 책인데요. 이 책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을 정립한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책이 하나 다시 나왔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니얼 챈들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는 롤스의 개념을 쉽게 풀이한 책입니다. 현대적 경제 개념에 맞게. 롤스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가치는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차이 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평등은 동등함,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이 사례가 잘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진영은 요즘 지나친 자유 때문에 호랑이의 자유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힘 있거나 돈 많은 권력자 자본가들에게는 무한한 이득이 주어지고 약한 노동자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진영은 사실은 강자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진영은 평등만 강조하다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무새의 평등,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앵무새라는 통제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을지 몰라도 개인의 개성과 자유는 사라진 제도입니다. 결국 국가 통제 아래 모두가 획일화되고 새로운 특권층만 생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세금과 재산권의 예입니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누진세와 부유세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지킬 자유와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가 맞서는 것입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소득이 많고 적은 걸 줄여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가 맞선다는 뜻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모은 돈은 온전히 개인의 소유여야 하며 세금은 치안이나 국방 같은 이런 곳에 쓰일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누진세처럼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부유해진 배경에 사회에 도움과 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가나 전문직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국가의 인프라와 좋은 환경 같은 사회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것이 개인이 잘해서 오른 겁니까? 아니면 도로도 깔아주고 전철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해서 그런 정비한 결과로 오른 겁니까?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 약자를 돕는 것이 도덕적이며 이 재원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다음 세대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기업 성과급 분배의 예입니다. 최근 핫한 이슈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대급 영업이익과 이에 따른 수억 원대의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간의 또 격차로 인해서 내부 노노 갈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와의 양극화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주체는 노동자와 기업이므로 이익의 자유로운 처분과 배분은 전적으로 시장 논리와 노사 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과 인재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이러한 차이의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적은 부서 그리고 반대로 초과이익을 낸 부서의 성과급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롤스의 생각을 적용해보면 평등주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만들어진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합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반도체 노동자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완제품 부서와의 협업,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고, 나아가 정부의 대규모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주주들의 투자 등 사회적 자산이 결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과를 대기업 정규직 내부에서만 독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 직원이 한 해 성과급으로만 수억 원을 받는 동안 같은 생태계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자유만 강조하면 평등이 위축되고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가 축소되는 이 현실적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근본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즉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 정당하게 결합해서 작동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 롤스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가 공정한가라고 물으면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자산가나 대기업 대표에게 물어보면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하니 세금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복지를 좀 늘려야 합니다. 이런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당연히 짙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성별, 재능 이런 것을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롤스는 사회의 기본 규칙을 정하기 위해 어떤 사고 실험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가상의 회의장을 설정합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수한 전면 차단막을 씌웁니다. 이 베일을 쓰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명문가 출신인지 소외 계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떨어지는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성별, 남녀도 몰라. 종교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 가치관이나 성격이 낙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전혀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사회적 지식은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 경제학, 심리학, 정치, 역학관계 이런 거를 다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리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이에요. 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누군가로 변해 있습니다. 이럴 때 확률이죠, 확률. 누군가로 돼 있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나는 대기업 회장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눈을 떠보니 당장 치료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증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베일 속에서는 도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악의 선택을 받게 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놓이게 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어딘지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택 이론에서는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져올 결과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좀 내용이 어렵나요? 좀 쉬운 예가 있습니다. 자,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케이크 조각을 나누어서 먹으라고 하면 힘센 애가 더 많이 먹겠죠. 약자는 더 조금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할 때. 자, 이때 가장 공정한 규칙이 뭔지 아세요? 한 명이 케이크를 자르고 나머지가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은 내가 쥐었지만 뭘 먹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자를까요? 먼저 반씩 자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나쁜 걸 선택하더라도 가장 나쁘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지의 베일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만들어진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나는 어느 입장에서도 아닌 상황에서 어느 입장도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만든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원칙을 제안한 겁니다. 롤스가 제안한 정의의 원칙들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1원칙이 기본적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투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으로 지켜져야 될 자유다. 이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제2원칙이 주어집니다.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식적 기회균등이 있고요, 또 실질적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도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문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학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식적 기회균등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차별이 없다,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기회균등은 뭐냐면, 아니 시험 볼 수 있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 똑같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과외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알바하면서 공부를 간신히 했던 아이라면 똑같은 공정이 되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평한 기회를 주려면 출발선 자체를 똑같이 맞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체 입사하시면 이미 그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 온 거고요. 시작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기회균등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재능이 비슷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똑같다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성공할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교육받을 기회가 훨씬 많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아예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혹은 지원을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칙은 뭐냐면,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실질적 기회균등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오직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득이 돌아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불평등하죠. 불평등한데 이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인데,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불평등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를 얻게 된 것은 두 가지 덕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좋은 부모를 만난 사회적인 운이고, 또 하나는 똑똑한 머리나 예술적 재능, 튼튼한 신체를 타고난 자연적인 운, 이것도 재능입니다. 롤스는 이 두 가지 모두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복권 추첨에 당첨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얻은 부를 혼자서 다 독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이 재능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더 많은 부를 누리려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지? 안 만들었네요. 자, 이게 세 가지 말로 설명해야 되네요. 자, 세 가지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평등 사회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요. 부유층, 중산층, 최소 수혜자 이렇게 나누는데 모두 50의 소득을 받습니다. 공산주의죠. 똑같은 건데 총합이 150이 되는 겁니다. 사회 B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적 격차 사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부유층은 500을 법니다. 중산층은 200을 법니다. 최소 수혜자는 40을 법니다. 그러면 총합은 얼마가 되냐면 740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렇지만 부유층과 최소 수혜자의 격차는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사회 C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는 부유층이 500을 벌지만 부유층이 300을 갖고 중산층 150을 갖고 최소 수혜자가 70을 갖게 된다면 총합은 520으로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불평등은 많이 줄어드는 사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롤스는 이 세 번째 사회 C에서 발생하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불평등은 그나마 공정하며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정의, 이건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이건 뭐냐면 공정함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후와 생태계 등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자연적 부를 우리가 유지하고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지의 베일에 따른 원초적 입장이 만들어내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종교를 갖거나 어떤 인종으로 태어날지 모르니 사상, 양심,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에게 보장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설계할 수 있죠. 무지의 베일에서 제1원칙입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니 부모의 배경 때문에 교육이나 직업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출발선 기회를 좀 맞춰보자. 이것이 제2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천적인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로 태어날지 모르니 사회적 불평등은 오직 사회의 가장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때만 허용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가장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스의 이 사고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도덕심이나 착한 마음씨에 이 제도를 호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안위를 극단적으로 걱정할 때 역설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은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계산을 가장 이타적이고 공정한 정의로 탈바꿈시키는 철학적 원칙이기 때문에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죠. 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거둔 엄청난 이익은 노동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 호황이나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같은 사회적
경제적 운이 함께 따른 결과입니다. 이처럼 행운이 겹쳐진 성과를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불평등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 성과의 과실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청년 고용 확대 등 사회에 더 취약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나눌 때에만 그 성과급 체제는 비로소 사회에서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입니다.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자입니다. 몇 년 전 나는 규모가 큰 투자회사의 한 중역을 만난 일이 있었다. 이야기 도중 그는 직원 중 한 사람이 최근에 찾아와 급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이 회사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중역이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곧바로 대답이 들어왔다. 3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 3년 뒤에는 보수를 어느 정도 받으리라 예상했는가? 10만 달러 받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자네는 거의 30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지? 그러니까요. 제 옆자리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31만 달러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이 자금공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롤스의 원칙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이 원칙에 따라 임금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운에 중립합니다.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신체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건강했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잘생겨서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롤스는 이러한 타고난 건강이나 환경적인 운을 개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자산으로 본 겁니다. 늦게 들어온 품꾼들은 신체가 약했거나 운이 없어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지만 주인이 임금을 똑같이 준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우연한 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계약과 평등주의적 연대의 조화입니다. 자유주의적 정당성은 뭐죠? 아침에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난 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평등주의는 늦게 들어왔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이 비율의 임금 배분은 생존과 인간 존엄의 영역에서는 시장의 성과주의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일한 양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더 공정해 보였겠지만 롤스의 눈으로 본 포도원 주인의 배분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공정한 사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소 수혜자를 배려한 배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 12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1데나리온을 받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최저 생계 보장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침 일찍 품꾼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이 수억 원의 성과급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가 말하는 공정함이며 능력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롤스는 우리 다 함께 무지의 베일을 쓰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대기업 무슨 전자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이었을 때 어떤 입장을 주장하겠느냐, 호소하겠느냐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매년 부서를 바꾸어서 근무한다고 그런 정책을 핀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배분 방식은 최소 수혜자를 향한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는 능력에 따라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행운이 사회의 공동 자산임을 인정하고 함께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좌절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버리기 쉬운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서로의 생존과 존엄을 더 보장하고 더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공정함을 넘어 약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차가운 시장 논리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공평하시고 자비로운 시선을 품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의 필요한 생존을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